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들 학습지 가지고 필기할 준비 됐죠? 사실 뭐 눈으로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머릿속에 더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기하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대단원 첫 번째 정근대 한국사에 의해서 첫 번째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소주제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하는 걸 연맹체라고 하는 거잖아.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국가가 있기는 했는데 여러 조직이 같이 손잡은 형태였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배울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문화의 전개. 아까 선사 우리 배웠죠? 역사로서 기록되기에 앞선 시대, 즉 글자가 없었던 시대야. 이때는 여러분들 유물과 유적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살았구나 파악한다고 했어. 자,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뭐 있다 그랬어? 석기시대인데 구석기시대랑 여러분들 신석기시대 있다고 했어. 구석기시대가 더 옛날 일이에요. 자, 먼저 구석기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약 70만 년 전부터 너무너무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면 주변에 흔히 보이는 돌을 떼어내서 서로 맞부딪혀서 떼어내서 만든 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뗀석기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한 주먹에 쥐고서 온갖 것 마치 맥가이버 칼처럼 짐승의 가죽도 벗기고 짐승도 찔러 죽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이 뗀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떼어낸 조각들, 흔적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주먹도끼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뗀석기들의 모습이다. 자, 당시에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우가우가 하는 그 원시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대부분 그냥 동물을 사냥하거나 아니면은 나무에는 열매 같은 거 채집해서 먹고 살았고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지역에 이 사람들 원시인들 모여서 살고 있는데 구석기인들 모여 살고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 있는 동물들 다 잡아먹고 열매 다 따먹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 돼. 다른 데로. 즉 사냥과 채집이 주로 경제생활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생활을 했었다. 즉 경제와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도 여러분들 예쁘게 지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동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주변에 보이는 동굴이나 아니면은 막 지은 집, 막집이라고 불러. 막집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이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동물도 사냥하고 열매도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평등사회였어. 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바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약 1만 년 전부터 새롭게 전개된 신석기 문화, 이게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석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데, 구석기 때는 그냥 대충 떼어내서 만들었잖아. 근데 이 신석기 시대는 아니야. 겁내 이제 약간 교양이 있어졌어. 시대 좀 흘렀다고 교양이 있어졌어요. 무식하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교양 있게 돌 2개를 갈아버려. 그걸 바로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간석기, 석기를 갈았다. 간석기. 대표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갈판. 곡식을 얘들아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갈돌이야. 왜 갈이게? 갈색이어서? 아니야. 곡식을 갈기 위한 갈기 위한 돌이라고 해서 갈판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여기다 놓고 막 갈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봐도 떼어낸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간 듯한 느낌이 있잖아. 이런 거 간석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 대표적인 토기가 사용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 토기 뭐라고 불러?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죠. 빗살무늬 토기. 토기는 말 그대로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뜻이야. 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빗살무늬라고 하냐면 너네 머리빗 있지? 머리빗에 뾰족뾰족하게 머리를 이렇게 훑어내리는 그 뾰족뾰족한 그
줄기들 있잖아. 그런 거 빗살이라고 불러. 마치 머리빗처럼 이렇게 머리빗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빗살무늬톡이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에는 여러분 중요한 점이야. 중요한 점. 이거 중요하다고 한 거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디딤 영상 퀴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알아두세요.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사냥과 채집도 물론 하긴 하지만 농사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농사는요. 여러분들 쌀농사가 아니라 조나 수수나 피라고 하는 잡곡농사야. 쌀농사는 아니야. 즉 벼농사는 아니고 잡곡농사를 지었다. 자,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축, 즉 동물을 가두어서 기르는 거 목축이라고 불러. 농경과 목축이 이때 신석기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논을 딱 만들고 밭을 만들고 이 밭에다가 온갖 잡곡을 심었어. 이동할 수 있겠니? 여기 옆에다가 집 지어놓고 이거 계속 관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즉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당시의 신석기인들은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정착해서 한 지역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걸 바로 정착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한 지역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집도 예쁘게 지어줘야 되잖아. 그 신석기 시대에 잡곡에 뭐 줄기나 뿌리나 아니면 껍질 이런 것들 모아서 예쁘게 집을 만든 거 바로 움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모두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볼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고조선. 자, 이거 배우기 전에 청동기 문화가 뭔지 한번 볼게요. 청동이 뭐냐면 여러분들 청동은 너네 구리 뭔지 알죠? 되게 잘 구부러지는 금속 있잖아. 구리에 뭐 주석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구리의 특징이 뭐야? 구리는 너네 구리선 봤지? 과학 시간에 잘 구부러지잖아. 근데 요걸 가지고서 약간 무기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요거는 이전까지는 석기를 썼다가 청동기가 발견이 되고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완전 플렉스 할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 같은 거거든? 금보다 더 귀한 거였어. 그래서 당시에 청동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 보통 좀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였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갈게. 자, 청동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거주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위쪽 중국 땅, 여기를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 만주 지역.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만주 지역에 얘들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를 만주 지역이라고 해. 잠깐, 여기에서 이제 처음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그리고 기원전 1500년경, 2000년에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이제 이 만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에서 이제 처음 받아들여지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농사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농업 생산하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그리고 농업 기술도 발전해. 생산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많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을 거고 즉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농업 기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농산물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잖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면서 가진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낮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 계급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죠? 자, 청동기 시대에는 여러분들 계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진 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한 지역에 우두머리가 등장하는데 그걸 바로 군장이라고 합니다. 별표 너무 중요해. 자, 청동기 시대의 우두머리 지배자 뭐라고 한다고? 군장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이 군장들이 바로 플렉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즉 아무나 청동기 못 쓴다고 했죠. 군장들이 쓰는 거야. 왜?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청동으로 만든
칼, 이거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 청동검이야. 청동으로 만든 검칼인데 비파형이야. 형은 모양이라는 뜻이야. 비파 모양의 동검. 비파는 여러분들 기타처럼 생긴 중국의 악기야. 자,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이게 비파형 동검인데 이렇게 이거 약간 기타처럼 생겼잖아.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군장의 무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인돌은 여러분들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지나가는 그냥 그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무덤 만들어 주겠니? 당연히 아니지. 요거는 즉 고인돌은 지배층, 군장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간 웅장한 무덤을 만든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군장의 무덤이었다라는 거.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만든 고조선이야. 고조선. 자, 고조선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건국되었느냐? 별표 바로 청동기 문화의 기초에서 방금 배운 청동기 문화 기초해서 여러 집단이 통합해서 건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기원전 2333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2333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야. 자, 청동기 문화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 고조선의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 바로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이 무슨 뜻이냐면 재정일치의 지배자라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이런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요. 우두머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일. 하늘에 제사 지내기. 어떨 때 하늘에 제사 지내느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 아, 제발 비 내리게 해주세요. 아, 하늘이시여.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요거 당시 우두머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즉 신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여야 돼. 즉 종교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 당시 우두머리들은.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 통치해줘야 돼. 즉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정치적 지배자 역할도 해야 돼. 즉 정치적인 역할. 이게 당시 우두머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어때? 종교하는 사람, 종교적인 우두머리랑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가가지고 우두머리 하고 저기 성당 가서 우두머리 하고 절에 가서 우두머리 하니? 아니잖아. 교회의 최고는 목사님이잖아. 성당의 최고는 신부님이고 절의 최고는 스님이잖아. 지금은 우두머리가 종교랑 분리되어 있어.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그지?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 종교적인 우두머리랑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한 명이었거든? 이걸 봐도 얘들아 재정일치라고 불러. 제사 지내는 종교적인 우두머리랑 정치하는 이런 정치적인 지배자가 일치한다. 한 명이다. 라고 해서 이건 재정일치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고조선의 우두머리였던 단군왕검은 자기가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람들도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걸 단군왕검이라고 한다. 단군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야.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에 단군왕검은 재정일치를 했던 사람이구나. 재정일치의 지배자였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고조선에는 왕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얘들아 청동기 시대 우두머리 군장이었다고 했잖아. 단군왕검도 결국에는 군장이었거든. 근데 군장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조선 발전하면서요. 뭐 부왕이라거나 준왕이라거나 왕 이름이야. 이런 왕들이 등장해서 왕위도 세습하게 돼요. 왕이 막 물려줘. 그리고 왕 밑에는 여러분들 그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하들이 속한 관직들이 있어. 무슨 상, 무슨 대부, 무슨 장군이라고 불렀어. 마치 반에 반장, 부반장 있듯이 그런 하나의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직책이 있는 거 봐서 하나의 국가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포인트거든. 지금 고조선이 있는 세력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로 추정되는 곳에는 공통적인 유물이 발견이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이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는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 이걸 통해서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었고 요 정도 지역에서 분포돼서 살았구나. 이거 파악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고조선에 있었던 8조의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8조의 법은 말 그대로 8가지 조항으로 된 법인데 지금 현재는 3가지만 남아있어요. 자, 한번 볼게. 이 3가지를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뭐를 중요시 여겼는지, 어떤 사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왜 곡식으로 갚아야 되냐면 당시에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노동력이었어. 애를 많이 낳았던 것도,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것도 그들 한 명 한 명을 노동력으로 부려먹어서 최대한 많은 농업 생산력을 얻기 위해서였거든. 근데 남한테 상처를 입혀서 농사를 못 짓게 하면, 노동력으로 못 쓰게 하면 요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갚아야 돼. 왜? 노동력을 훼손한 거니까. 요거는 즉 여러분들 노동력을 중시했구나 당시 사회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개념 정리 옆에 보시면, 내용 정리 옆에 보시면 사료 부분에 8조의 법 나와 있어.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남의 재산 뺏지 마라. 그럼 노비로 삼을 것이다. 즉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고 하는 낮은 계급이 있었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의 차이, 즉 계급이 존재했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재산, 남이 가진 재산 중요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 각각의 개인이 가진 재산들 중요하니까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즉 각각의 개인이 가진 재산, 사는 얘들아 개인 사자야, 유는 가지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야. 즉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을 중시했구나 라고 하는 거, 사유재산 중시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서 받으려고 하면, 도둑질 했는데 용서 받고 싶어, 그럼 한 사람당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고조선에요, 여러분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거, 이거 쿠데타라고 하는데, 바로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온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고조선에 있었던 준왕을 물리치고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를 해.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위만이 다스리는 고조선이라고 해서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고조선이야. 근데 위만이 다스려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거야. 고조선 안에 위만조선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위만이 다스리는 위만조선은요, 이때 이제 철기문화가 들어와서 철기문화 받아들이고 중개무역, 다른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중간다리 해주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해. 스포츠 중개해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시청자와 현장을 연결해주는 거 스포츠 중계해준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 A라는 국가랑 당시 B라는 국가, 여기에는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어. 여기에 한반도 남쪽에는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여기에는 위만조선이 있었고, 위만조선이 이 진국과 한나라 연결해주는 역할, 중개무역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근데 이 위만조선 바로 중국 땅 옆에 붙어있는데 점점점 돈 많이 벌고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고조선, 즉 위만조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바로 옆나라 중국의 한나라가 결국에는 위만조선 침략하고, 이거 이기지 못해서 결국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 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철기문화의 수용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위만이 고조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서 위만조선 성립시켰다고 했어. 근데 철기문화 받아들이고 중개무역하면서 점점 성장했다고 했죠. 즉 위만조선이 당시에 철기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철기문화는 얘들아 말 그대로 철이야, 쇠야, 딱딱하잖아. 엄청 딱딱한 금속이에요. 청동기에 비해서 훨씬 더 딱딱하고 날카로워.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문화가 이제 한반도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금속인 철기문화가 받아들여지고 발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철을 가지고서 철제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철을 가지고 철제 무기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전의 청동기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아. 훨씬 더 딱딱하잖아.
청동기는 굴이어서 잘 구부러진다고 했죠. 근데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땅을 깊게 팔 수 있어. 땅을 옛날에는 돌로 요만큼 팠다면 이제는 철제 농기구로 더 요만큼 깊게 팔 수 있어. 즉 밑에 있는 영양분을 더 쏙쏙 흡수하게끔 땅을 팔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철제 무기는 엄청나게 날카롭고 딱딱해. 즉 무슨 말이야? 요거는 사람을 죽이기에 아주 좋아. 즉 여러분들 철기 문화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철제 농기구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땅을 파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게 되고요. 철제 농기구 통해서. 그리고 철제 무기, 이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훨씬 더 좋아지니까 정복 활동도 훨씬 수월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철을 다듬고 있는, 재련한다고 하죠. 재련하고 있는 모습들, 당시의 철제 농기구 그리고 철제 무기들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기 문화 방금 봤잖아. 이 받아들인 위만조선 결국에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잖아. 그러면 이 고조선이 있었던 땅과 한반도에는 아무 나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들 여러분들 전부 다 철기 문화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나라들이야. 즉 철기 시대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대,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들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위에는요 여러분들 이 만주 지역이야. 중국의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는요 여러분들 부여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등장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북한 땅이죠. 옥저 등장했고요. 지금의 강원도 쪽 동해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는요 여러분들 마한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 살고 있는 나주도 마한의 세력권이었어. 자, 그리고 지금의 경상 북도 쪽, 북도와 남도 쪽, 이때는 여기는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상남도 쪽에는 변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마한, 진안, 변안, 한으로 끝나는 거 세 개잖아. 그래서 요거는 합쳐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즉 철기 문화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삼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었던 나라 부여 기억나시죠?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여러 작은 소국가들, 작은 소국들, 이런 소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군장이라고 불러. 즉 여러 명의 이 군장들이 우리 같은 팀 하자, 우리를 다 같이 부여라고 하자라고 서로 연맹을 맺어서 만든 국가라는 의미야. 연맹체 국가는. 자, 당시에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라고 불렀어. 가. 여기 나와 있는 가. 이 군장인 가들이, 군장이라고 했어. 군장인 가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군장인 가들이 다스렸던 자기 지역을 여러분들 바로 사출도라고 불렀어. 부여는 사출도를 각각의 군장들이 자기가 원래 지배했던 그 지역을 계속 다스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센 한 사람을 왕으로 하고요. 그 왕은 이제 수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즉 부여는 왕과 여러 부족이 연맹해가지고 만들어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5개의 부족들, 5개의 작은 국가야. 이 5개의 작은 국가.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고구려라고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고구려의 시작은 5개의 부는 여러분들 작은 국가, 작은 그 통치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개의 부가 서로 연맹해가지고 만들어진 연맹체 국가였다. 자, 그러면 얘들아, 고구려는 이런 각각의 5개의 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역시나 부여랑 똑같이 이런 군장들을 가라고 불렀어. 이 가라고 불렀는데 이 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고구려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고구려와 관련된 일들은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를
제가 여러 제자 쓰거든.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이건 필수 학습 요소야. 즉 고구려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여기 각각의 군장들이 즉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맹체 국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여러 연맹체 국가들, 여기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하거나 그 중에 센 사람이 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마치 반에서 반장 뽑듯이. 근데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한 명의 군장이 다스리는 작은 국가였어. 작은 국가여서 옥저와 동해에서는 이 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통치력을 펼치는 작은 지역만 다스린 작은 군장 국가였다. 부여와 고구려는 작은 군장 국가들이 모여서 연맹을 형성한 연맹체 국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여, 고구려는 연맹체 국가, 옥저, 동해는 군장 국가. 자, 사만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사만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여기 충청도 있는 쪽에, 그리고 전라도 북부 쪽에 마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변안 있고요. 경상남도에. 그리고 경상남도랑 북도 합쳐서 진안이 있습니다. 진안. 합쳐서 여러분들 사만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군장도 있고 천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군장은 정치적인 지배자야. 천군은 여러분들 제사장이야. 즉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이야. 정치 지배자는 말 그대로 정치를 관장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배웠던 거 생각해봐. 바로 좀 전에 봤던 거. 고조선은요,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고조선은 이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정치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 당군이라는 말 안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즉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우두머리가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정치도 하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잖아. 근데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하는 사람은 군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이제 청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만에서 군장을 부르는 말은 너네 이거 배웠을 거야. 신지 읍차였어.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그래서 안 적어놨는데, 즉 사만은 고조선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 자, 이런 사만에서 여러분들, 사만도 여러분 많은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마한 하나가 딱 한 나라가 아니고 진안 하나가 딱 한 나라가 아니야. 마한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어. 작은 국가들이 있어. 합쳐서 마한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 마한의 한 국가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백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안의 한 국가에서 신라가 나오고요.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6개로 나누어져서 나중에 가야 연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야 연맹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따 보겠지만 가야도 역시나 연맹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삼국과 가야의 성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우리 배웠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등장한 거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철기 문화 바탕으로 등장한 거라고 했어. 자,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느냐? 이 5개의 국가들이 남아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고구려가 살아남고요. 그리고 마한에서 나온 백제가 살아남고요. 진안에서 나온 신라가 살아남고요. 그리고 변환이 바뀐 가야연맹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어떻게 성립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 여기 있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여에서 내려온 이주민들과 그리고 여기 압록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압록강 유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창민이라고 불러.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졸본이라고 돼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구려는 하나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5개의 부가 연맹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연맹체 국가였다. 고구려 시작은 연맹체 국가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마한의 한 국가였던 백제국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야.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세력이 이 한강 유역에 살고 있는 원래 사는 토착 세력이랑 연합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 백제의 수도인데 하남 위례성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로 한강 유역, 지금의 서울이야. 이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작은 국가들 제압하면서 점점 백제국은 몸집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한번 볼게. 신라는 여러분들 이 진안 중에서도 경주 일대에 사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하나 딱 한 명이 이끄는 신라라는 나라가 아니라 역시나 연맹체였어. 경주 일대에 6개의 부는 선생님이 아까 각각 군장들이 다스리는 작은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 6개의 작은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육부 연맹, 우리를 신라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이 육부 연맹을 토대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신라 역시 주변에 작은 소국들, 진안의 작은 소국들 복속시키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4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배출을 했어. 김씨가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씨한테 가고 그 다음에 석씨한테 가고 이랬다는 소리야. 원래 왕이라고 하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성씨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왕권이 좀 약했어. 당연히 왕은 아빠한테 물려받는 거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왕권이 세질 수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집안의 힘이 계속 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왕권이 미약한 상태였다. 자, 그리고 이제 가야연맹 볼게요. 변한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요. 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연맹이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성산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6개의 가야가 연맹을 맺어서 우리 가야연맹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는 여러분들 연맹체 국가라고 역시나 알고 계시면 돼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요, 여기에 김해 지역에 있는, 여기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강이 있어가지고 좀 농사도 되게 잘 돼. 이 가야 6개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가야는 먼저 금강가야였어. 금강가야가 이제 3세기경 초반에는 연맹을 주도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광개토대왕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결국에는 이 금강가야는 쇠퇴하게 되거든. 쇠퇴하고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가야를 이끌었던 거는 바로 이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에 배웠겠지만 철이 굉장히 유명하죠. 철이 굉장히 유명해서 가야는 당시에 여기 덩이쇠라고 불러.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덩이쇠. 요거를 여러분들 화폐처럼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가야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디딤 영상 퀴즈에 낼 거야. 자, 삼국들 전부 다 보니까 연맹체 국가에서 다 시작을 하고 있어. 연맹체 국가면은 여러분들 한 명의 강력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 연맹들에 속한 부들이 있으면은 이 부의 대표가 그냥 왕일 뿐이잖아. 마치 그냥 반장인 것처럼. 반장이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잖아요. 모두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삼국 초기의 통치 방식을 보면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러 가지 부 중에서, 부는 아까도 말했죠, 부족이나 소국의 성격을 지닌 정치체, 작은 국가, 작은 지역,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삼국 초기에는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그냥 왕으로 선출되는 거야. 고구려로 따지면은 5부 있다고 했잖아. 5부 중에서 그냥 그나마 힘센 애가 나 왕 할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왕으로 뽑힌 사람들은 다른 부를 간섭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왕은 뭐냐면 다른 나라랑 외교할 때 그냥 대표처럼 역할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랑 싸울 때 그냥 군사 지휘해주는 거야. 즉 다른 부에 간섭할 순 없지만 외교권과 군사권 행사할 때 그냥 대표 역할 해주는 것뿐이다. 대표야, 대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부들은 그냥 가들이 알아서, 가가 군장이라고 했죠. 군장들이 그냥 알아서 자기 부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 식이야. 그리고 국가에 중대사가 있으면 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세력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왕과 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같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요 사진 자료처럼 그냥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왕이지만 자기 혼자 독단적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의
그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서로 비등비등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어. 자, 그래서 각각의 삼국에서 이런 왕과 부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이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회의는 들었죠? 바로 고구려에서는 이런 회의체 이름 제가회의라고 불렀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함회의라고 불렀습니다. 화백회의는 여러분들 신라에서 부르는 회의였어. 자, 당시에 이거 사료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고구려는요 여러분들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의 5집단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오부 연맹체라는 거야.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대가 군장이야. 이 군장들도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직을 두었는데 범죄자가 있으면 이 제가들이 모여서 이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왕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들이 모여서 정하는 거야. 제가회의.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재상 자리를 논할 때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묶어서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여러 이름 위에 도장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사함이라 이름 붙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상, 나라의 그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이름 서너 명을 적는 거야. 이은정, 김계동 이렇게 적은 다음에 상자에 넣고 묶어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놔. 정사함이라고 불리는 바위 위에다 올려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열어봐가지고 이거 누구를 뽑을지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와가지고 나 이 사람 뽑을래, 이은정 뽑을래 하면 자기 도장 찍고 가거든. 그래서 이 도장 자국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장 자국이 찍힌 사람을 뽑는 거야. 재상으로. 즉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재상을 마음대로 응 네가 재상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높은 군장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뽑았다는 소리야. 여러 명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소리죠. 자, 신라의 화백회의도 한번 볼게.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한 후에 결정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였대. 즉 여러 군장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거야. 왕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를 화백이라고 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되지 못했다. 왜?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서로 비등비등한 크기를 가진 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같이 했기 때문이죠. 국가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 같이 했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디딤 영상은 여러분들 첫 시간이라 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모두 수고했어요. 꼭 답변 달아주셔야 돼. 구글 클래스룸에. 안녕.